그날 유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문을 열었다. 8주 동안의 출장, 28시간의 비행 끝에 돌아온 사람치곤 너무 말끔했다. 피로의 흔적 대신 낯선 평온함이 있었다. 나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가 돌아온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그날 이후에 모든 일은 지금도 선명하다. 세면대 위에 남은 향수 냄새, 서랍 안 깊숙이 숨겨진 쇼핑백, 그리고 그 안에 든 낯선 색깔의 속옷. 그것들이 내 의심의 시작이었다. 나는 사랑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녀를 위해 버텼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공허한 눈빛과 설명 없는 침묵뿐이었다. 아마 처음부터 혼자였는지도 모르겠다. 유리는 출장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이번엔 완벽했어. 성과도 많고 사람들도 다 좋았어. 그녀는 활짝 웃었지만 그 미소가 내게는 낯설었다. 단 3시간 후 그녀는 공예 재료를 사러 나간다고 했다. 28시간의 비행 후에 바로 쇼핑이라니 평소 그녀답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라고만 남기고 떠났다. 5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그녀의 손엔 작은 쇼핑백 하나뿐이었다. 그 안엔 접착제와 분 몇 개가 전부였다. 나는 그냥 웃으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끄러웠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멀었다. 시차도 없이 말끔했고 스킨십은 없었다. 내가 다가가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좀 그래. 피곤해서. 그녀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온기 대신 차가운 벽이 느껴졌다. 처음엔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잠자리조차 없었다. 그녀는 출국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미소 지었고 함께 취향을 이야기하며 웃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손끝조차 닿지 않았다. 그러던 주말 유리는 친구들과 하루 종일 있을 거라며 나갔다. 그때 나는 결국 그녀의 노트북을 열었다. 서로 모든 걸 공유하던 사이였기에 죄책감은 잠시뿐이었다. 메일함은 깨끗했고 SNS도 평소와 같았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멈췄다. 보낸 메일함에서 삭제된 파일 복구됨. 그 문구 하나가 심장을 조였다. 거기엔 유린이 핸드폰으로 찍은 속옷 셀카가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 다운받아 지운 흔적을 남겼다. 나는 숨을 고르고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그건 귀국 후 불과 하루 만에 찍힌 사진이었다. 그녀는 나를 피하던 그날 혼자 카메라 앞에 섰던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 속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신뢰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웃음, 말투,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 모두 의심스러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그녀가 돌아온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유린의 메일함을 닫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받은 편지함과 휴지통, 심지어 임시보관함까지 텅 비어 있었다. 그녀가 일부러 흔적을 지웠다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녀가 말하던 출장의 피로는 사실 피로가 아니었다. 감정의 거리, 죄책감의 무게 혹은 나를 피하려는 의식적인 회피.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다. 나는 수십 번이나 머릿속으로 이유를 짜 맞춰보았다. 그녀가 정말 아팠던 걸까? 아니면 나를 의심한 걸까? 진료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이상하게도 항생제 처방이 없었다. 의사에게 받은 코드만 남아있었다. 그게 방광염이라면 반드시 처방이 있었어야 했다. 나는 서류를 다시 여러 번 읽었다. 혹시 내가 외도라도 했을까 싶어 그녀가 검사받은 걸까? 그 가능성도 떠올렸지만 8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면 감염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모든 추측은 무의미해졌다. 남은 건 오직 불신뿐이었다. 나는 그날 새벽 모니터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그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이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피했고 나는 점점 무너졌다. 며칠 후 유리는 결국 고백했다. 한 번뿐이었어. 그 한마디는 내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그러나 그 말은 곧 무너졌다. 그건 한 번이 아니었다. 최소한 3명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차라리 울거나 화라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공허했다. 이건 이번 출장만의 일이 아니었다. 2년 전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다. 그때도 출장 후 같은 검사, 같은 침묵. 그때는 방광염이라며 둘러댔고 나는 믿었다. 그녀는 나를 속였고 나는 눈 감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야 했다. 그녀는 캠핑을 갔던 날에도 혼자 다녀왔어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짓이었다. 거짓말은 반복되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결국 나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손이 떨렸다.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내 머리를 비웠다. 첫 출장 때도 있었대. 약혼하고 일주일 뒤였어. 그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내가 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불 꺼진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손끝으로라도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글을 적으며 울기도 웃기도 했다. 그게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와 나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만난 지는 4년 반이 되었다. 둘 다 대학원생이었다. 나는 연세대 의대 유전학 박사과정, 유리는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연구실에서 미생물 실험을 했다. 부산과 광주,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연구를 이어가며 서로를 믿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뢰라는 건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다. 그녀가 그날 내게 돌아섰던 이유를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실험실로 향하던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가 왔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문장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귓가에 남았다. 마치 그동안 나를 향해 삼켰던 모든 감정이 그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여과 없이 흘러나간 듯했다. 그녀가 내게 품고 있던 진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적나라하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춘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항상 곁에 있었고 함께 웃고 사소한 취향 하나까지 맞춰가며 살아왔다. 화장실 방향제 냄새부터 정치, 유머, 취미, 사랑까지 모든 대화가 이어지는 부부였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이토록 가까운 사람에게 왜 칼을 들이댄 걸까?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스스로를 신문했다. 내가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혹은 그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만약에로 시작하는 생각은 끝이 없다. 한 발짝만 내디뎌도 그 길 끝엔 자기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의 영혼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럼에도 나는 한 번 더 붙잡고 싶었다. 그녀에게 화해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리는 냉정했다. 그녀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종이에 7개의 항목을 적었다. 제목은 간결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어긴 흔적이 발견되면 이혼하겠다. 내용은 통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건 나름의 질서이자 최소한의 약속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했다. 핸드폰, 계정, 전자기기, 컴퓨터 언제든 열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작은 메모까지 모두 넘기라고 했다. 그리고 말했다. 거짓말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복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삭제된 기록을 되살릴 권리를 가졌고 그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정기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 안엔 감염성 질환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그녀는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왜곡된 자기 인식과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덧붙였다. 우리도 함께 상담을 받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낄 때까지 멈추지 말자. 그건 아직 남은 애정의 마지막 신호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그녀는 차갑게 거부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모든 걸 불태울 때라고. 나는 그녀의 외도 상대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은 의사였다. 의료 윤리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더 나아갔다. 연구윤리위원회, 지도교수,
상사 모두에게 사실을 알리겠다. 그녀는 그제야 무너졌다. 손을 떨며 울었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경력만큼은 지켜줘. 제발 뭐든 다 하겠어.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도교수에게 이미 일부 사실을 말했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든 변명이든 그 순간 나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복수의 쾌감보다도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내가 칼을 쥔 가해자인 동시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임을 깨달았다. 한 달 전의 일이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당신이 나를 폭로하려 한 순간부터 우린 끝났어. 그녀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냉정했다.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는 이미 피를 흘리며 물속에서 익사하던 사람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걸. 그동안의 분노와 집착은 차가운 감정 속에서 서서히 내 온몸을 마비시키는 저체온증 같았다. 나는 끝까지 유린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익사 직전까지 버티는 사람처럼 그녀를 건져 올릴 마지막 힘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녀는 단지 발끝에 물이 닿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와 같은 심해를 함께 걸을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 약했고 겁이 많았고 책임을 두려워했다. 함께 나이 들며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몇 주가 걸렸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 후 찾아온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공허함이었다. 그 공허함이야말로 상실 그 자체였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녀가 여전히 외도 상대 중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느낀 감정은 주먹으로 명치를 얻어맞은 듯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채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지금의 나는 그저 여기에 도달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싶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했고 이제 이혼 절차만이 남았다. 조용히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곳은 조용하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내 숨소리마저 낯설다. 학업에 집중할 수도 없어 휴학을 고민 중이다. 이 모든 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내 마음의 폐허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야 하니까 요즘 나는 자주 생각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배신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언제 드러나는가? 유린과 연애 초반의 장면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녀는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항상 명령이었다. 벽에 액자를 걸던 날이었다. 내가 방 건너편에 있을 때 그녀는 말했다. 망치 좀 줘. 말끝엔 부탁도 웃음도 없었다. 그건 명령이었다. 그녀는 배려가 없는 사람이었다. 보드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노폴리에서 몰래 돈을 챙겼고 룰을 바꾸며 웃었다. 그녀와는 감시 없이 게임조차 할 수 없었다. 그건 하나의 신호였다. 이 사람은 규칙이 자신에게만 예외라고 믿는구나. 그녀의 행동은 말보다 정직했다. 그녀의 말은 때로는 달콤했지만 결국 약속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외도한 사람들이 외도 상대와 행복하게 사는 경우는 많지 않다. 둘 다 망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하며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같은 패턴으로 무너진다. 그 사람은 습관처럼 배신을 반복하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다. 파괴와 후회. 그래서 나는 위로한다. 그녀를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일이라고.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을 망가뜨릴 이유를 찾아다닐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여정에서 빠져나왔다. 가끔은 문득 그녀에 대한 감정이 희미해진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분노, 원망, 슬픔이 섞인 감정들은 결국 파도처럼 사라진다.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언젠가 내게 면역이 되어줄 것이다. 혹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란 적이 있냐고? 이제는 아니다. 그녀는 내 배려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 감정은 나 자신에게 써야 한다. 진짜로 소중한 사람에게,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줄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한다. 나는 후자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건 증오가 아니라 생존이니까. 가장 건강한 방법은 그 사람을 당신의 관심 목록 맨 아래로 내리는 것이다. 왜 화해를 포기했나요? 나는 이미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었다. 맞다. 꽤 강경한 방식이었다. 상호 감시, 투명성,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처음엔 유린도 뭐든 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행동을 요구했고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나는 경고했다. 그들의 이름을 모두 공개하겠다. 그녀는 견디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신청했다. 뒤늦게 나는 감시 항목을 철회했다. 누구도 사랑을 감시하며 살 순 없다. 진실을 캐내는 삶 역시 지옥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또다시 화해를 제안했다. 그녀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야 나는 깨달았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다. 강요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그녀는 이미 나를 산산조각 냈다. 이제 받아들일 때다. 끝났다는 것을. 스스로를 더 아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붙잡느라 자신을 희생하지 마라. 그들은 바닥을 치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번엔 더 나은 결과가 올지도 모른다. 40대 중반의 부부 이야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해온 지 30년.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하나를 잃었다. 그 사건은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아내는 오랜 세월 전업주부로 살았고 나는 고소득 직업으로 가족을 책임졌다. 아이의 죽음은 아내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상담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점점 불안해졌고 우리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다. 2년 전 술에 취한 어느 밤 우리는 격한 다툼을 벌였다. 나는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고 그 뒤로 침실은 죽은 공간이 되었다. 대화는 줄고 술만 늘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1년 전 나는 이혼을 고민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아내는 거절했지만 나는 혼자 상담을 받았다. 그 상담은 내게 구원이었다.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달라졌다. 우리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다. 스킨십이 돌아오고 웃음이 다시 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나는 그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미 수많은 신호가 있었다. 그녀의 미묘한 시선, 휴대폰을 숨기던 습관, 대화 도중 멍하니 사라지던 표정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믿었다. 유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 믿음이 나를 가장 깊이 배신했다. 나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모든 걸 들춰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일부 사실만 들고 마주했다.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 그런 일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하고 차가운 변명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녀는 일부만 말했고 나머지는 감췄다. 진실의 조각들만 흩뿌려 놓고는 그게 다야 라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다. 피임은 하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끝냈어. 다 지난 일이야. 그 관계는 1년 전 우리의 술자리 싸움 이후 시작됐다고 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사랑에 빠져 있진 않았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서로에게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자백 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받았다. 비밀번호, 이메일, 사회관계망 계정 전부 넘겨받았다. 삭제된 메시지가 많았지만 남은 조각들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녀의 폰으로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다시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놀랐지만 담담히 말했다.
신체적 관계는 이미 내가 끝냈습니다. 그의 말은 지독히 냉정했다. 우리 둘 다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사과했고 아내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나는 짧게 답했다.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면 그때는 모든 걸 밝히겠어요. 나는 그를 완전히 막지는 않았다. 대신 유린의 폰에 입력 기록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기 어려운 시기였으니 그들의 대화는 그대로 내 손안에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남편이 우리가 관계한 걸 알아. 하지만 직접 연락했다는 말은 안 했어.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다. 유리는 나에게 다시 매달렸다. 도망치듯 나를 껴안고 울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나에게는 과도한 애정을, 그에게는 날 이용했어라는 원망을 보냈다. 이중의 감정 속에서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이번이 처음이야. 그 대답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끝에 숨은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처음은 결코 처음이 아니었다. 지연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제 마음엔 아무 울림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걸. 그리고 외도한 사람의 말은 언제든 바람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해한 대화, 취미와 일상 이야기뿐이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와 주제였기에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실감한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그 남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 한 줄이 그녀의 손끝에서 떠나가는 걸 저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그 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옛 연인과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먼저 연락한다면 즉시 나에게 알릴 것.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그 순간 바로 이혼이다. 지연은 상담을 시작했지만 2번 만에 그만뒀다. 이유는 이미 알아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그 말엔 지침과 자만이 섞여 있었다. 반면 나는 같은 상담사에게 12번이나 찾아갔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가 후회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지만 관계는 껍데기뿐이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여전히 금이 가 있었다. 사랑은 남았지만 용서는 멀었다. 그녀가 연락을 끊었다 해도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있었다. 이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완전히 끝내야 할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의 옛 대화를 열었다. 우정이 선을 넘었고 그건 후회해. 하지만 외도 자체를 후회한다는 말은 끝내 없었다. 오히려 그때의 순간이 소중했다고 썼다. 그 일이 없던 것처럼 잊고 싶다는 말은 결국 자기 합리화였다. 며칠 뒤엔 당신이 그립다고 적었다. 모순된 문장들이 너무도 쉽게 흘러나왔다. 어떤 날엔 부서졌어. 더 이상 살 자신이 없어. 하지만 곧 다시 연락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다. 몸도 마음도 회복되었다. 지연은 그제야 말했다. 큰 실수를 저질렀어. 당신은 내 전부야. 하지만 그 말도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물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겠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좋은 우정을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 그 전에 우리 사이를 먼저 고쳤어야 했는데. 그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고백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무슨 대가든 감수할게. 하지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말하지 말아줘. 그 말에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자신이 미움받을까 봐서. 그녀는 남자에게 나를 헐뜯진 않았다. 하지만 결혼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남자는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라며 죄책을 미화했다. 더 아픈 건 그녀의 말이었다. 남편이 아직도 날 사랑해. 난 괜찮을 거야. 그녀는 내가 끝내 떠나지 못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는 남편을 사랑해라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건 두려움과 습관뿐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필요한 건 아이들 뿐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었다. 나에 대한 사랑도, 필요도 그녀의 말 속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급격히 바뀌었다. 마치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녀는 그 남자와 모든 연락을 끊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조건을 제시했다. 어떤 경우에도 다시는 그와 연락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어기면 즉시 이혼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동의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다. 다시 조금씩 웃음이 돌고 아이들과의 일상도 평화로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잠시의 정적이었다. 몇 주 전, 공통 지인을 통해 그 남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연락할 거라는 걸.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쾌유를 빌어요. 치료가 잘 되길 바라요. 그녀의 메시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곧 이렇게 변했다. 얼른 나와서 다시 볼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혹시 나를 만난 걸 후회해? 그의 대답은 짧았다. 아니. 지연은 답했다. 그래, 나도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잃었고 내 안의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다. 이혼은 상처와 손실을 남길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하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너진 습관뿐이었다. 지연은 여전히 치료를 거부했다. 나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녀만 모른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을 것이다. 이번엔 조용히, 그녀 모르게 공동 양육권을 신청하고 재산 분할에서는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지켜낼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다행히 조만간 고인이 된 친척의 집이 팔릴 예정이고 비트코인과 연금도 남아있다. 이 모든 게 지연에게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긴 세월 동안 나는 진실을 끝까지 알고 싶었다.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도 그녀의 후회를 기다렸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상처받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이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읽었다. 그녀도 읽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내게 오래 남았다. 사랑은 행동이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배신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 문장을 덮는 순간 나는 알았다. 지연은 이제 내 인생에서 단지 기억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관계를 맺었지만 내가 방을 나서기도 전에 그녀는 그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그 한 줄이 내게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나를 찢어놓았다. 만약 그 남자가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면 지연은 분명 나를 떠났을 것이다. 힘들었다면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다. 이제 나는 확신한다. 우리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녀는 언젠가 또다시 외도했을 것이다. 그녀는 부정하겠지만 그건 내 몸이 기억하는 진실이었다. 내가 바랐던 건 단 하나, 진심 어린 후회.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변명만 택했다. 복수심으로 타오르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잊고 싶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다. 나는 여러 번 경고했다. 그와 연락하지 마. 어떤 이유로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쪽을 향해 있었다. 그 남자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그가 아프다 해도 절대 연락하지 마.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비웃겠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다시는 외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 그 남자의 아내에게 이 모든 걸 알리지 않았다. 그가 병든 지금 더는 의미 없는 폭로일 뿐이니까 그녀가 다시 연락하지 않는 이상 그의 가정은 끝내 모를 것이다. 오늘 지연은 말했다. 잠시 친정에 머물고 싶어요. 당신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그 말은 차분했지만 내겐 시범별거의 시작처럼 들렸다. 좋다. 그녀 없는 삶을 연습해 볼 시간이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엄마의 외도를 말하지 않은 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게 상처일지라도 진실이 거짓보다 덜 잔인하니까 시범별거가 시작되면 그녀가 돌아오고 싶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을 정했다. 별거 중 정부와의 접촉 절대 금지. 오늘 자전거로 지나간 공원은 그와 그녀가 몰래 만나던 곳이었다. 기록엔 숲속 90분. 무엇을 했는지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물었다. 공원에선 뭐 했어? 얼마나 있었지? 지연은 잘 기억 안 나. 조깅했어.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라며 머뭇거렸고 결국 조금 서로 만졌다고 했다. 이어 상담사가 구체적 내용은 좋지 않다더라로 말을 피했다. 다시 캐묻자 삽입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고 했다. 결론은 같다. 어설픈 시도, 남은 건 거짓말과 회피뿐. 나는 더는 감시 후 유지되는 결혼을 원치 않는다. 법률 상담을 받고 별거와 양육 계획을 세울 것이다. 아이들이 크니 공동 양육도 가능하다. 그녀가 진심으로 후회했다면 행동이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변명만 남았다. 이제 그녀를 아내라 부르기 어렵다. 나는 떠날 것이다. 남은 삶은 아이들과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 이 순간 마지막 굴레를 끊는다. 평화를 되찾을 시간이다.